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전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협조해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귀신을 내쫓겠다며 친딸을 매질해 숨지게 한 아버지와 일에 도운 어머니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20대 딸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2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이 2020년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과실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기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벌써 백 변호사님. 네. 벌써 올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새해 세웠던 목표 살 빼기.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시작했어요. 아, 진짜? 어제 시작. 어. 네, 한 2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어제 하루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가족 네. 여러분께 네. 대사건 반장 가족 약속. 몇 킬로 빼겠다? 올해 1년. 아니,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마지막 날까지.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면 4kg 현실적으로. 아, 진짜? 너무 많나? 아, 4kg 요. 자, 일단 도전. 4kg 도전.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만약에 못 빼면 어떤 벌칙? 그건 그때 생각해봐요. 뭘 지금부터 자꾸 이래요. 네. 늘 수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한국계 러시아인 이 빅토르 안 씨가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죠. 자, 부글부글 끓었던 그 여론을 생각하면 뭐 당연한 결과인데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이자 성남시청 소속인 이 최민정 선수 등등이 이 안 씨, 빅토르 안 씨 탈락 직후에 자, 선수들이 코치 채용에 대한 선수 입장 해가지고 선수들이 원하는 감독을 뽑아달라라는 이 연판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해석이 참 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능력, 실력만 있으면 나라를 등진 사람도 상관없다. 아하, 글쎄요, 이건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그리고 2월 말일까지 4kg를 감량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백성문 변호사. 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3월 30일 태어날 조카딸 태명이 태봉이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박꽃님. 자, 뉴욕 사는 동생이 언니 보러 시애틀 왔다가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쾌유 좀 빌어주세요 하신 정혜진님. 어제 우리 신랑 김선철 씨 만 50세 생일이었습니다. 사랑해 하신 대구의 이채영님. 35년 된 남영동 노포 까치네 정옥선 사장 화이팅 하신 정세윤님. 고깃집 주방에서 일해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함께 치워진 외국인 친구 고맙습니다 하신 문은정님. 할머니 내쫓은 사건으로 지금 부산경찰이 많은 비난받고 있지만 이 자성대 파출소 경찰관분들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너무 비난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신 이시은님. 그리고 소오키님. 미국 사시는 예쁜 천사님. 황양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크게 해주세요. 아세사바 뉴세이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CCTV 보려면 몇백 든다. 자, 어제 사건에서 전해드렸죠. 영하 날씨에 몸 녹이로 들어왔던 어르신을 끌어냈던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자, 이 기자. 당시 70대 어르신을 끌어내고 문을 심지어 잠그기까지 했던 그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 CCTV 영상을 좀 보자. 내놔라. 요구했더니 당시 또 경찰에서 이거 보려면 300만 원.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노인이 CCTV를 좀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요. 당시에 경찰로부터 수백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당시 CCTV 영상 요구하는 이 노인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대야 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이 든다고 했다는 건데요. 이에 이 노인은 경찰이 그렇게 큰 금액을 언급해서 자신에게 부담을 갖게 해서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해당 노인이 정말 비용이 그렇게나 드는 건지 의문을 품고
믿고 실제로 전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26만 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처리 비용이 시간당 6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가 맞는지를 다 떠나서 말이죠. 자, 교수님. 이 부산 경찰이 SNS에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이렇게 직접 업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 자, 지금 사진이 밑에 나가죠. 미담을 올려놨습니다. 부산 경찰 SNS에. 아우,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뒷모습입니까? 자, 물론 미담은 미담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참 때가 때인지라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이제 부산 경찰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경찰관이 노인을 업은 채 걸어가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설날 당일인데요. 90이 다 된 할머니가 길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등에 업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해가는 그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홍보하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홍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기라든가 상황 같은 것을 잘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예. 네티즌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그 노인을 쫓아낸 그 경찰들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충분히 있겠죠. 사실 이제 그 치매 노인들에게는 이 지문이라든가 이 사진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 그런 뒷전이고 이런 그 사진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좌우간 그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매우 자연스러운 퇴장입니다. 자, 또 속 터지는 먹튀, 툴튀 사건인데요. 이 자연스러운 이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 송파구 치킨집. 자, 구석에 앉아있는 남녀 3명을 주목해주세요. 한 남성이 가게를 쓱 한번 야, 먼저 나가!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죠. 이후 먼저 나가서 저렇게 기다리는 일행. 자, 직원이 빈 테이블 보더니 나갑니다. 손님, 계산이요! 하니까, 저 안에 있는 친구가 할 거야 하죠. 잠시 후 차례대로 나오는 남녀 3명. 역시 잘 먹었어요 하면서 꾹꾹 인사하죠. 자, 계산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먹튀였습니다. 자,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딱 분업화가 돼 있어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아주 잘 짜여진 먹튀네요. 예. 저 보면서 참 저 자영업자분께서 얼마나 화가 날지 제가 봐도 좀 기분이 그런데 지난 28일 저녁 7시쯤에 송파구 방해동의 한 치킨집에서 처음에는 성인 3명, 그다음에 좀 어린 친구들 2명 이렇게 5명이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 92,500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어린 친구 둘은 뭔 일이 있는지 먼저 갔고 나머지 3이 남았습니다. 예. 3이 남았는데 일단 그중에 또 심지어 남은 치킨을 포장해달라. 아이고야. 근데 포장해달라는 먹튀를 제가 처음 봤네요. 와. 포장을 한 거를 딱 받고 한 남성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남녀 일행 2명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한 명이 저렇게 나오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은 화장실을 갑니다. 어허. 그러니까 직원이 테이블이 비어 있으니까 먼저 나간 저 손님한테 계산하셔야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아하. 이제 그런데 화장실에 있었던 그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먹튀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꼭 잡아서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꼭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계단으로 올라오는 저 남성, 피자 배달 라이더입니다. 자, 이후에 말이죠. 피자 잘 놓고 이제 다시 오토바이로 가는데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저렇게 들더니 옷에 품 안에 쏙 집어넣고 계단 밑으로 청청청. 자, 양 변호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배달 물건 잃어버린 그 아픔, 그 고통 누구보다 잘 아는 라이더가 저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게 진짜 지난 30일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배달하는 업종인 거예요. 근데 지금 피자를 다른 집에 가져다 놓고 옆집에 있는 걸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쓱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저거 보면서 저게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왜 배달원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칫 저기에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면 저 택배 보내신 배송원이 맞아. 저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본인도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연락까지 했는데 아직 물건 안 돌려줬답니다. 아하, 이런.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조금 참아보면 어때요?입니다. 자,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은 축축한 흔적. 아. 영상 보시죠. 자, 으슥으슥 상가 주차장 실외기 쪽으로 성큼성큼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선체로 미세한 몸떨림 설마 한 손엔 담배까지 당당히 자, 백 변호사님. 네. 에어컨 실외기에 절해버리면 에어컨 틀면 바람이 아우.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한 손엔 담배를 들고 여기까지. 근데 진짜 좀 보는데 진짜 화나네요, 좀. 예. 아니 뭐 당연히 노상방뇨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화하면서 실외기 쪽으로 가서 또 그래도 혹시 주변에서 누가 볼까봐 주변 한번 쓱 살피고 지금 담배까지 물고 저렇게 노상방뇨를 한 건데 저 CCTV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저 업주분이나 관리자분이 봤겠죠. 그러니까 저 바로 신고를 했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잡아야지 저거 지금 신고해서 잡으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런 사람들이 잡혀야 다시는 노상방뇨를 안 할 텐데 뭐 어쨌건 지금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저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삼고 벌금을 매기든가 해야 좀 변화를 할 텐데 지금 본인이 나왔다는 거 알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예.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보통 남자 화장실 가면 딱 이렇게 정면에 눈높이에 맞춰서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모르시나요? 네.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될 것은 눈물 많이. 이게 아이고 네. 정말 어쨌든 감명 깊은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그 피자 택배를 하는 분을 포함을 해서 이 양심불량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저게 저분도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기에다 저렇게 만약에 실례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어떤 폐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경범죄 처벌 뭐 벌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모자이크 안 된 그 저 사람 얼굴까지도 봤다라고 하는데 예, 봤습니다. 진짜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뭐 노상방뇨 같은 거 해도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곳에 뭐 소변 보는 자는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요즘에는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아차 하는 순간 참사입니다. 자, 아차 하고 일어났던 대형 사고 함께 보시죠. 자, 왼쪽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차주가 운전석에서 지금 내렸어요. 자, 내렸는데 차가 점점 뒤로 왜 이래 뒤로 왜 가 빨라져. 결국 사람이 운전자가 차에 깔렸습니다. 지금. 자, 이게 기어 조작 실수로 저런 것 같은데 이 파킹으로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후진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차라리 시동을 끄고 내렸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그랬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차주가 후진 기어를 넣고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저렇게 차량이 뒤로 후진을 했고요. 차주가 이를 막으려다가 차에 깔린 상황입니다. 이 차에서 내릴 땐 반드시 주차 기어를 넣거나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아유, 주차, 아이고 세상에 레미콘 차가 그냥 앞으로 막 밀고 옵니다 저거. 아이고 어떡해. 사람 있어. 근데 운전자 위험해. 빨리 올라가서 잡을 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게 이거? 양 변호사님, 저 영상 설명이 안 돼요. 예,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에 있었고요. 저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놨다고 하는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급하게 움직이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에 타버리고 했지만 이 불가항력이었고 맞은편에 주차했던 차량 그리고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이게 겨우 멈췄다고 하는데 거기 저는 정말
중간에 사람이 없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지금 일반 차량하고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건 거의 무슨 뭐 중장비, 뭐 흉기, 탱크 같은 게 그냥 그렇죠. 덮친 거였기 때문에 진짜 저 공사 현장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할지라도 혹시 경사가 있어서 경사 같은 게 감당이 안 돼서 저렇게 내려간 건 아닌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보죠. 시부모 손자 타령 맞죠? 아,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손자 타령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이런 며느리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이 아들 내외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기뻐하시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 바다에서 거북이가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거 아들 태몽이다. 우리 집에 장군이 나오겠다 이러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무슨 말만 하면 기승전 아들이겠구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덧을 하느라고 계속 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토덧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남편 사주에 아들이 있다더라 혹은 심지어 귀여운 아기용품을 사면 이건 여자의 건데 왜 이걸 사니?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손자이길 바라는 모습을 보이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부모님이 대놓고 손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별보다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은 하신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은근 손자를 바라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님입니다. 어머니, 토덧을 한다고 아들인 게 어딨어요. 제 친구는 거북이 꿈꿨는데 거북이 닮은 딸 낳았어요. 혹시 나중에 딸 낳으면 저한테 무슨 눈치를 주시라고. 아이고, 저 지금 완전 예민하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 어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임신한 게 무슨 병술이야. 너만 임신했니? 너만? 내가 성문이 가졌을 때 딱 거북이 꿈꿔서 말해준 것뿐이다. 아이고 진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우리 성문이 장가를 보냈구나. 아이고 X.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일단 X. 예, 네, 막상 일단 X. 마침 또 성문이가 또 X. 네, 하필 X네요. 예. 네.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아니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만큼이나 민감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운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뭐 아들 딸이란 얘기 뭐 구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요즘은 딸이 대세입니다. 조용히 계세요. 예. 자, 우리 교수님. 요즘에 좀 그 현명하신 그런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는 잘 안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저 핸드 퓨처 여기 나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요즘에 지금 잘 아시지만 아이들 잘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임신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아이를 놓고 산모 건강하게 나오는 거 그것이 축복인데 지금 뭐 아들을 갖다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며느리가 인식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 하시면 제일 좋긴 한데 예. 이 사안에서 보면 이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이 너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기대, 아들 손자가 좋다는 기대 정도인 거고 그리고 계속 뭐 나는 성별 상관없고 건강하게 낳아라라고 물론 받는 그 얘기를 듣는 며느리 입장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며느리가 조금 오버하는 거다. 아니 뱃속에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약간, 아니, 그 생명에 대해서 아니, 아들이면 낳아야 부정한다는데 된다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니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저 정도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지금 오윤성 뭐 교수님 스트레스 머리 받아 위로 살겠어, 저거. 오윤성 교수님 머리 위에 말풍선 하나 그려주세요. 네, 니들 이거 집에는 삼촌도 없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예. 네, 가족 여러분들이 경험과 뭐 팩트 체크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거북이는 딸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짜? 뇸뇸님 나는 토덧인데 딸내미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권동원님은 아들 낳고 딸 낳고는 남자 쪽 염색체에 달렸으니까 아들을 볶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이었고요. 자, 충북 청주 사시는 최우석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청주로 가는 우등버스 안에서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예. 자, 앞에 앉은 부부가 세상에 좌석 등받이를 저렇게 확 뒤로 젖힌 채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거의 140도 정도 뒤로 젖힌 모양인데요. 자, 해서 최 선생님은 앞좌석과 다리 사이에 정말 깻잎 하나 들어갈 공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발 나 편하자고 주변 사람한테 팩 끼치지 맙시다 하셨네요. 이 한 방울에 농축된 화이트 메스틱 에너지, 피부 속에서 대폭발, 탄생, 광속해요. 단 6시간 만에. 메스틱 6hour 샘플.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기관지 쿨케어 윤곽산 쿨. 대전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협조해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우리 가족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제보해주신 분이 손해보험사 직원이십니다. 이게 지난 19일 대전 동구 한 식당 골목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면요. 우선 한 남성이 저렇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갑니다. 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저 남성이 주차돼 있던 차 안으로 모습을 감추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차량 밖에 있던 한 남성이 차량으로 뛰어오고 그 차 안에 있던 남성은 쏜살같이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잠시 뒤에 보입니다. 저렇게 차 밖에 있던 남성이 그러니까 뛰어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오. 남성이 뛰어가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허. 자, 이 도대체 두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 여기 저 친구 짝이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친구 짝이라고 잘못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 뭐 하시는 너네 차를 왜 내리세요? 친구 짝이 아니고. 아니, 남의 차에 잘못 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철도범이니까. 훔쳤으니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분들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피해자분이 손해보험, 자동차 손해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겪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고 차량 먼저 들어가서 블랙박스 열어보고 이 영상을 보면서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차는 뒤에다 세워놓고 앞에서 지금 사고 난 차량,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아니, 뒤에 세워놨던 차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보니까 웬 남성이 뒤에서 툭 나오면서 아이고 친구 차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무슨 친구 차에 왜 여기 타냐 했더니 잃어버린 거 없을 거예요 하면서 지금 잃어버린 거 없어 가려고 한 겁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점검해보겠다 기다려봐라 라고 했더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났던 겁니다. 아, 뭘 훔쳐갔어요,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훔친 게 없었으면 저기서 그냥 계속 뻔뻔하게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뭘 훔쳤기 때문에 저걸 확인해 보면 걸리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저희 차주분께서 손해보험사 직원께서 내 지갑이 거기 있었던 게 생각나서 그거를 열어보려고 하니까 또 저렇게 도망간 거거든요. 보니까 설날 무렵이라 조카들 주려고 상품권 30만 원이랑 현금 6만 원을 준비해 놓고 지갑을 차에 놓고 내렸는데 그 사이에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처음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아유 친구 차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은연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지갑을 보려고 하니까 저렇게 주렐랑을 친 겁니다. 자, 저 땐 말이죠. 워낙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팬티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뛰어가는 바람에 저 차량 탈의범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보해 주신 우리 가족 손해보험사 이 직원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저희가 소름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지나가는데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왠지 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뒤를 쫓아가는데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확실한지 아닐까 긴가민가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걸어가면서도
갓길에 주차 중인 차량을 이렇게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계속 빈 차량을. 그래서 그 사람이다 확신해가지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잡게 된 거죠, 그분을. 와, 교수님, 이 차량 터리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재수 되게 없네요, 진짜. 임자 만났네. 예. 뭐 또 잡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네. 간이 크네요. 왜냐하면 지역을 갖다 그 지역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는 영역이 저 근처 같은데 바로 이제 이 그 제보를 주신 이분이 사무실 근처인 대전 대덕구 한 시장 부근에서 주차를 하고 그 안에 있었었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한 지가 저게 한 일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요. 본인이 직업 특성상 이제 이 그 보험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 많이 상대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쭉 돌아다니니까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옷을 다르게 입어서 이 얼굴은 상당히 비슷한데 저 사람 만약에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잘못하면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차를 뒤로 살살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위에 있는 차들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량 터리범 맞구나 해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그 일주일 전에 본 그 찰나의 얼굴을 와 어떻게 저걸 기억을 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얼굴을 잘 기억한다 한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었고요. 이분이 사실 이 지갑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조카들 주려고 샀던 상품권이 들어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분해서 밤에 잠이 안 오시랍니다. 꿈에도 범인이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화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수시로 몇 차례 보면서 얼굴하고 걸음걸이를 기억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세상에. 그리고 시간이 달 때마다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를 하면서 어쩜 언젠가는 좋아. 잡고 말 것이다. 경찰이 못 잡아도 내가 잡고 말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 있었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사실은 꿈이 경찰이었답니다. 정말 재수 없다. 네, 그래서 터리범. 이분이 또 미담인 게요. 예. 손해보험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 나갔을 때도 이거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촉이 딱 오면 경찰에 바로 또 신고를 하신답니다. 야, 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이 112에 일단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일단은 이분이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랑 10분가량 계속 전화를 하면서 지금 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다, 무슨 옷을 입었다, 어디를 돌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 터리범이요. 시장 골목골목을 계속 돌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왔네, 저 경찰 사람이다, 왔네. 빨리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관이 내려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대전 대덕구 중리지구대 순찰차 타고 나오신 출동 경찰관들 신속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앞서 이제 이 제보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주일 뒤에도 다시 나타나가지고 계속 빈 차들 막 문 열어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절도가 발생됐을 때도 그 피해자하고 한 3, 4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거기에 차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간이 떨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고요. 현재 이제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대덕경찰서로 인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마 이 대전 동구라든가 대덕구에서 저런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도 피해를 당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죄가 있다면 확실히 이제 그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꼭 잠궈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이 문을 갖다가 안 잠그면은 옆에 있는 백밀러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이제 그 범행 대상을 고르니까 반드시 1차적으로는 본인이 그 문을 갖다 확실히 잠궈야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귀신을 내쫓겠다며 친딸을 매질에 숨지게 한 아버지와 이를 도운 어머니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20대 딸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2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 굿 관련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전해드리네요.
네, 이번엔 지난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에요. 한 무속인이 자신의 집에서 퇴마의식을 벌이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무속인은 20대 여성의 다리를 천으로 묶고 그 구술할 때 사용되던 도구들로 이 여성의 신체를 40분가량 때렸습니다. 이 폭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는데요. 50분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폭행에 20대 여성이 정신을 잃었고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자, 구판을 벌인 이 무속인과 숨진 20대 여성의 관계, 그 관계가 충격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친딸 죽인 퇴마사라니. 이게 그러면은 자기 딸을 그렇게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 예. 무속인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청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딸이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고 있어서 그걸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이제 딸아이를 치료받게 해야 됐었는데 무속인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딸 몸에 귀신이 들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말 그대로 퇴마의식이죠. 귀신이 들었다라고 판단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한 의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심지어 이 여성의 엄마 역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도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단순히 주문만 외운 게 아닌 거죠? 퇴마의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 나무까지 있죠. 이게 뭐 여러 군데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도 귀신 쫓는 데 쓰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손에 들고 있는 신칼이라고 하는 뭐 날은 없습니다. 뭐 구슬할 때 쓰는 건데 신칼이나 삼지창 이런 걸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지창이요? 복숭아 나무까지는 이게 또 무슨 뭐 옛날부터 무슨 옛 중국 시대 때부터 뭐 뭔가 뭐 내려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퇴마할 때 쓰는. 자, 일단 복숭아 나무까지로 막 때리고 아우 제 말로 옮기기도 좀 그런데 말이죠. 자, 일단 이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자료 사진입니다. 자, 교수님. 아무리 뭐 퇴마 의식도 좋고, 그러니까 뭐 자기 딸 몸에서 뭔가를 빼내려고 정말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죠. 정말 극단의 어떤 고통을 딸이 막 느끼고 막 몸부림을 치면 아무리 퇴마하고 뭐고 간에 그냥 스톱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글쎄요, 이게 이제 잘못된 확신과 그리고 이제 신념에 기반을 두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부모 입장이니까 정신질환이 뭐 곳곳에 가도 다른 병원에 가도 안 나으니까 아마 이 두 부부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퇴마의식을 갖다 한번 고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불행으로 이어졌고요. 사실 이제 다른 피해자고 부모 둘은 이제 가해자가 되니까 어디에 뭐 원망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진짜 말 그대로 매질을 해서 딸을 숨지게 네. 한 이 아버지, 무속인 아버지와 그 몸부림치는 딸을 붙잡고 그 매질을 계속 감내하게 했던 그 엄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이 아빠 입장에서는 딸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매질할 경우 사람이 다칠 거라는 건 누구나 명백하게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아빠에게는 상해치사의 죄책이 인정이 됐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사망할 것까지 예견하기 좀 어려웠다는 판단에 상해 방조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량이 물론 이게 이 딸아이를 상해를 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약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인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판단하에 이 아버지에겐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재판부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양 변호사님,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다 이 무속인 아버지 또 그걸 도운 엄마를 비난하는 댓글보다도 재판부 판단을 비난하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저도 이 판결문이나 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일반적인 어떤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너무 낮게 나왔거든요. 저게 그냥 일반 상해도 저보다 더 무겁게는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아도 저보다 무겁게 나올 텐데 왜 그랬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딸을 해치려는 목적보다는 잘못된 믿음 쪽을 강조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측입니다만 폭행의 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딸이 정말 억울하게도 목숨을 잃었다는 건지 저는 이걸 자료를 보기 전에 뭐라고 단정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뭔가 좀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 재판부는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 거라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통상 이제 인간의 그 공포라든가 두려움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굿이라든가 뭐 테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서 누가 뭐 죽게 된다 이런 것이 훨씬 더 그 공포가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된 불행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이런 유해 그 사건들이 간간히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 신앙뿐만 아니라 악마 물리치는 뭐 어떤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굿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게 되면요. 액수라든가 횟수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돼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다가 뭐 이렇게 충분히 느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이런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 좀 지켜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20년 70대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였던 김 씨를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김 씨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한 건데요. 결국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은 뭘까요?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 기자가 다시 좀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운전자가 김 씨입니다. 김 씨가 지난 2020년 9월 11일에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를 달리다가 70대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이 사례의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됐고 또 김 씨가 받은 보험금 중에 일부를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이라는 게 김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이 보험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총 1억 7,2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줬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해자인 김 씨 자신도 억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합의로 본 건데 그런데 이 검찰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수사팀이 김 씨의 보험 가입 및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고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제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뭔가 좀 수상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자, 과연 어떤 지점 때문이었는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직전 가속,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고 직전에 속도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사고와 충돌이 딱 있은 다음에 또 노인을 향해서 그쪽으로 핸들을 더 꺾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속도는 또 42k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더 계속 사고를 이어간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사람 앞에서 속도를 왕 하면서 확 내고 그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핸들을 오히려 틀었다. 자, 그 이외에 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만 보고도 긴가민가 갈 수 있는데 이 김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서 검찰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이런 사고를 내왔었는데요. 2009년 3월부터 전 남편 이모 씨와 함께 보행자 사고를 낸 게 이 지금 노인 사망 사건에 포함해서 무려 39건입니다. 그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3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고의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 이를 통해서 받아간 보험금만 5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가입한 보험이 놀라지 마시죠. 무려 8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에 이제 이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전 남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과실을 뭐 교통사고 내고 했던 과정에서 그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각을 모방을 하기 시작을 했던데 이 전 남편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여러 차례로 이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 전 남편 같은 경우 이런 교통사고를 통해서 타낸 보험금이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얻었던 근로소득의 한 2배 이상 됐었습니다. 이 범행을 그대로 모방을 해왔던 거고요. 네, 전 남편 같은 경우 이 사고 직전에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 비슷한 범행을 모의하다가 이미 구속 기소돼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만 3명이면 이거 거의 연쇄살인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쉽게 말해서. 교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혼 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 달에 보험료로만 60만 원이 납부가 됐다. 딱 이거 보면 보통 우리 뭐 대부분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온 국민이 이은혜 사건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거나 아까 뭐 85개 가입돼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본인이 보험료를 갖다 60만 원씩 넣는다.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목적이 보험 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납입은 해야 그게 이제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김 씨하고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승용차를 갖다가 샀다가 팔다가 이걸 갖다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이제 법률상으로 이제 그 부부 관계에 있었는데 4명의 아이를 양육하다가 2018년경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 3월부터 동거를 하고 지내는데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했냐면 한 부모 가정으로 국가에서 양육수당 주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수령해서 자녀 4명 몫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가로챈 건데 소위 어디를 건드리면 돈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아예 생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같습니다. 예. 자, 재판에 넘겨졌어요, 다행히. 네, 1심 재판부는 일단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족들이랑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 피해자를 골라서 범행한 점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저거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백 변호사님, 네. 바로 이겁니다.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표현이고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어르신들만 골라가면서 딱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게 한 다음에 합의가 아무래도 쉬울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뭐 당연하죠. 몸도 좀 편찮으셨고 하니까 그냥 합의합시다. 얼마나 악질들이에요, 진짜. 근데 왜 이게 징역 20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쉽게 말해 전과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안 걸렸으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 전에 3건이나 동일하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역시 부인했지만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피고인 김모 씨 같은 경우 제가 실수로 친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운전을 하는 도중에 음료수를 이제 마시려다가 이게 흘러가지고 이제 그거를 닦으려는 사이에 전방을 제대로 못 봐서 사고가 난 거지 실수로 난 거지 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같이 동승했던 시어머니가 아주 충격적인 또 답변을 합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미리 쏟아진 게 아니고요. 쾅 부딪히면서 동시에 며느리가 음료수를 쏟았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들고 앞을 다 보고 있다가 부딪히고 쏟았다는 거니까 이걸 닦다가 실수로 사고 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저 진술이 고의교통사고를 인정하게 한 그런 진술이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저 진술이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이거. 그러게요.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말이 저렇게까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백 변호사 잘 설명하신 것 외에도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재판부에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 설령 이 피고인 말대로 음료수를 흘렸으면 예. 음료수를 흘렸으면 차를 멈춰 세우거나 당연하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번째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3년 1월 대전의 어느 미용실에서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미용사가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화를 해보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동료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미용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늦은 밤 미용사의 집 앞에 모인 부모님과 동료들.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누군가 119를 부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게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간 구조대는 다급히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젊은 미용사의 집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대전 20대 여성 원룸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예, 이게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 이맘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젊은 미용사가 저는 그때 이 현장 사진을 봤는데 젊은 미용사가 자신이 살던 그 집에서 살해당한 채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자, 사건 개요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2013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인데요. 23살 오모 씨입니다. 이날따라 출근을 하지 않아서 이 동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서요. 이 오 씨한테 전화랑 문자를 계속했는데 하루 종일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 부모님에게 알렸는데 퇴근하고 나서 동료들도 찾아가고 부모님도 그 원룸형 오피스텔 오 씨 집 문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려서 119를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소방이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내려서 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고 또 이 화장실에선 오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모습으로 볼 때 살해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겠고요. 자, 일단 백 변호사님이 네.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 조금 묘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베란다에서 바로 흉기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침대 벽 쪽에 호기혈이라고 이제 숨 쉴 때 이제 뿜어 나오는 이것도 너무 좀 잔인합니다만 이제 호기혈이 발견이 됐는데 그 자리가 보통 이제 살해 현장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나왔고요. 바닥은 걸레로 닦아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또 범인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건과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양말을 신었었는데 이 양말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살해당한 뒤에 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목이 쫄린 흔적과 함께 정말 끔찍하게도 피해자의 온몸에 살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시신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무슨 원한에 의한 그러다 보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경찰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처가 났을 때 보니까 이미 사망한 다음이라든가 의식을 잃은 다음에 상처를 낸 것처럼 보였고 몸에 상처가 이렇게 많다는 건 원한이나 치정일 것이다라고 일단 그 수사 방향을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범인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지문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문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것도 안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닦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대한 탐문도 시작을 했었고 그 과정에 탐문 수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좀 집착이 심해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이제 직장 동료의 얘기를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건에서 들으신 것처럼 집착이 심한 전 남자친구 딱 하면 당연히 수사당국에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2013년 1월에 벌어졌던 사건이니까 당시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데 분명 CCTV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걸 보면 좀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근데 이제 하필 이 피해자가 살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관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가 고장이 나 있어요. 꼭 이렇게 보면은 도둑이 되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요. 이 공동 현관에 이제 비밀번호도 없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결국 이제 인근에 있는 CCTV로 해당 건물에 드나든 사람을 모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의심되는 그 시각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갔다 한 그 횟수가 한 300회가 넘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3일 자정이 넘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전 남자친구의 모습이 잡혔는데요. 이 피해자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둘이가 사이가 뭐 협박하거나 실랑이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11분 뒤에 이들이 다시 건물로 들어가고 이후 아침 7시 37분에 전 남자친구 혼자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전 남자친구가 건물에 나온 거는 23일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비번이라서 그날 출근을 갖다가 안 한 날이었는데 24일까지 그래서 출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은 다음 날인 24일 밤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안 풀린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사망하기 전날까지 함께 있었던 건데 뭐 이 정도면 네. 의심을 하는 게 뭐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에게 이제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청을 했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거길 왜 갔냐 이제 경찰이 물으니까 사실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갔고 같이 맥주 마셨고 다음날 출근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시간 정도를 함께 있다가 혼자 나온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의심스러워했었고 이 담당 서관이 결국 그 여성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범행을 한 것 아니냐. 근데 이 남자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수사관님께서 범인으로 의심하는 거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예. 하지만 난 정말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가 살해를 했다면 예. 이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피해자 혈흔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옷가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돌려보내면서 일단 추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남자친구를 귀가시켰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전 남자친구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던 이 전 남자친구는 알겠습니다. 거짓말 뭐 탐지기 받을게요. 이렇게 경찰하고 약속까지 하고 집에 갔어요. 자, 그러면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받기로 한 날이 1월 27일이었는데요. 이날 갑작스럽게 이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범인인데 잠적한 건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 선책을 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당시 유족들은요, 이 아들이 많이 억울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 연인이 죽은 거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 경찰까지 나를 범인으로 몬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전 남자친구는 23살이고요. 옷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의 주장이 임의 동행할 때도 직원들 앞에서 뭐 네가 죽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을 한 건데요. 당시 형사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연행을 했고 또 행적 조사만 했다. 그리고 전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기 전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유 또 뭐 전 남자친구가 그랬나 보다 하다가 했다니까 지금 다 혹 지금 하고 놀라고 계시는데 자 교수님 그러면은 진짜 그 경찰이 너 맞잖아 이 녀석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막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했던 건가요? 글쎄요, 이제 지금 유가족의 그 주장에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 본 데서 너가 죽였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아마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그 지목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면 이거 미제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은 잘못 짚어가지고 괜히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강압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자체 그 감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청문회도 열렸는데 이와 연관돼서 이제 징계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사하는 전 과정을 갖다가 녹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뭐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찰에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 이 수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또 일이긴 합니다만 원래 이 피해자 20대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 사건이 그럼 미궁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찰이 전 남자친구만 수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건물 전체 피해자가 있었던 건물 전체에 대한 현장 감식을 또 실시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5층짜리 오피스텔이었고 예. 이 피해 여성이 5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검식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계단, 뭐 옥상 이런 데를 다 검식을 했거든요. 근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손잡이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 이런 데서도 작지만 혈흔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5층 옥상에도 옥탑방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혈흔이 예. 피해 여성의 것이라면 이건 이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 전 남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이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피해자 혈흔이 맞았습니다. 자, 옥탑방으로 그 이어지는 그 계단 난간에 손잡이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다. 자, 그러면 옥탑방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거주자가 있었고요. 살고 있었는데 초기에 주변 탐문할 때만 하더라도 의심조차 받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현장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도 뭐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는 거냐라면서 기웃거리고 너무나 평범한 이웃 주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옥탑방에 인기척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단 관리인 입회 하에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온 방 안에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이게 혈흔과 만나면 푸른색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약이죠. 이 루미놀 시약을 뿌리고 전등을 탁 껐더니 온 사방이 푸른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안쪽, 주방, 세탁기, 화장실 벽, 선반, 바닥 할 것 없이 그 집안 30곳 이상에서 이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탑방 거주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와, 이거는 막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럼 옥탑방 거주하는 그 남성, 그자는 뭐 하는 자예요, 도대체? 일단 29세 남성이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을 찾지 못해서 이 주거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누나집이어서 누나집까지 찾아갔는데 결국 이 해당 오피스텔 그 올라오는 귀가하는 이 남성을 발견해서 그냥 검거를 했는데 이 남성의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네. 일단 거의 이제 확신을 했잖아요. 루미놀 검사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범인이다로 거의 단정을 지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이제 딱 고지를 하면서 이제 뭔가 검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뻔뻔하게 나오니까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이 건물에 살던 남성이겠거니만 하면서 그냥 정말 전혀 의심을 받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경찰도 초기에는 일단 외부인의 범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쪽 CCTV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사 방향을 확대해서 위쪽까지 이제 혈흔 반응을 보다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피의자 확보가 좀 늦었던 겁니다. 자, 정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옥탑방에 살던 남성이 사실상 검거가 된 상황인데, 자, 그럼 그자와 이 피해 여성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좀 피해 여성은 사망을 했잖아요. 들을 예. 수가 없습니다. 이 검거된 옥탑방에 있던 범인의 일방적인 얘기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솔직히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에 집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누가 옥상에 올라오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근데 네? 옷차림새가 너무 얇아서 예. 그거 추워 보이는데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커피를 타서 내려가서 우리 집에 가서 마시자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으로 같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나 지금 뭐 지금 없고 취업 준비 중이다. 근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면접 보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피해자가 아이고 보고 보니까 살인자 같다 흉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해 기분 나빠라고 해서 집에 나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뭐 이런 살인자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뺏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한마디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교수님, 저게 말이 됩니까? 맥락이 이어집니까,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통 여성들의 심리하고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그런 소리인데 뭐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성이 새벽에 말이죠. 옥상에 올라온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커피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내려가서 커피하자 그런 얘기를 할 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집으로 그 낯선 남자를 갖다가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그 외모를 갖다가 나쁘게 또 평가하고 또 뭐 먼저 밀치고 또 흉기를 직접 가져와서 먼저 공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면 통상 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말 거짓말로 끝까지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자기를 갖다가 도발하게 하고 촉진시켜서 자기는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그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분의 아버님이 법정에서 옥상 가서 처음 본 남자를 집안으로 들일 그런 딸이 아니다 우리 딸은 하면서 막 울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진술이죠. 근데 예.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기사 제목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 제목을 딱 보면 피해자가 또 저 가해자를 그렇게 건드렸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모 컴플렉스로 아랫집 여성을 살해했다. 그 외모 컴플렉스를 아랫집 피해 여성이 건드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저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가해자의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인데 저렇게 기사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또 사실로 단정을 해서 믿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기사 제목이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살해 방법도 본인 진술하고 달랐습니다. 흉기를 먼저 휘두른 뒤에 목 졸랐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인은 경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형량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하하. 28년밖에 선고가 안 될 사안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재판부의 판단도 이렇습니다. 범행 방법 매우 잔인하고 좀 수법도 그렇지만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막 혈흔이 막 사방에 난자하게 해놓고 그거 다 지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계획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 저는. 주장만 따라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 23살짜리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세상에 징역 18년입니다. 징역 18년. 예?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죠. 첫 번째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네, 버스 안 CCTV 영상입니다. 승객들 엉덩이가 들썩일 정도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불안한 승객들은 손잡이를 꼭 잡고 창밖을 쳐다보는데요. 그 순간 유리창 안으로 거센 물줄기가 덮칩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고요. 승객들은 손잡이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릅니다. 뒷문까지도 물이 들이닥쳐서 앉아있던 승객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 버스는요, 승객 7명을 태우고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호수를 건너려면 배에 올라야 하는데 이 평소처럼 배를 향해 달리던 이 버스가 배선 착장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핸들을 급하게 꺾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를 크게 돌아서 그대로 호수 안으로 돌진합니다. 왜 돌진을 해요? 당시 버스 기사를 보면 운전대가 말을 안 듣는지 뭔가 당황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잠깐. 이리저리 핸들을 막 돌려보는데 그러네요, 지금. 호수에 정면으로 빠져서 물이 운전석을 완전히 덮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저 승객들 괜찮아요? 네, 일단 구조대원들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버스 창문을 통해서 승객들과 버스 기사 모두 구조를 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다행히 완전히 침수되지 않아서 사망자 없이 모두 구출할 수 있었는데 당시 승객 중에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스가 왜 갑자기 통제를 잃고 호수로 빠졌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주유소입니다. 직원이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저 주유구까지 잘 닫아줍니다. 자, 결제를 받으려고 이제 차 조수석 쪽으로 가는데요. 뒷좌석 창문으로 지폐가 저렇게 우수 떨어집니다. 뭐예요 이거? 순간 직원은 차를 보며 멈칫하더니 저렇게 쪼그려 앉아서 떨어진 돈을 한 장씩 줍습니다. 아니 저 자. 계산한 거예요 지금? 돈을 던진 차량 그냥 그대로 주유소를 떠나버리네요. 직원은 주운 돈을 주머니에 넣고는 지금 너무 저도 좀 울컥하네요. 뒤돌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주유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던 주유소였고요. 하필 이날은 명절이어서 사람도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춥고 일도 바빠서 힘들었을 텐데 차주는 저렇게 돈을 창문으로 야. 던져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자, 우리 직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去年是那个走的时候看那个男人呢，装作自己是他是那么认出来的，他当时拿了360，我应该会找他5块的，他直接给我认出来就说5块不用找了。 네, 이 영상이 SNS 퍼져 논란이 되자 그제야 갑질했던 저 차의 차주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주유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因为他能付钱，我那口子把钱装来的时候找个李书记的，当时给他钱身上那真是的，都说这边还跟老书记说一算钱，然后准备上车一把那个钱捡回来，但这个一下来开车，这个开车一下赶紧走。 왜 사과했는지 아십니까? 네. 번호판이 그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튀겼잖아요. 그냥 대놓고 중국에선 다 변명이죠. 공개하잖아요. 그냥 지금 말 그대로 뭐 지금 어떻게든 자기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아니에요라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던 직원은 심리 상담을 받았고 현재는 마음이 많이 차분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더 이상 이와 관련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도 전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돈 몇 푼에 황제노릇 하는 거냐? 비싼 차 타고 다녀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면서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다시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회전 초밥집입니다. 한 남성이 초밥을 고르려는 듯이 레인을 한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그릇을 집어들더니 입소에 가져가 돌려가며 침을 붙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놓습니다. 부러워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손가락, 야, 내 입으로 쪽쪽 빨더니 왜 저래? 네, 그 손가락을 지나가는 초밥에 초밥에 쓱, 네, 문지르기까지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아니, 행동인데요. 혹시 보통 흔히 말하는 침 발라놓는다. 침발. 근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이 본인이 남성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공용으로 먹는 간장통, 네, 간장통을 들고 주변을 설마? 요리조 살펴더니 간장통 입구를 혀로 핥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야. 뚜껑을 닫고는 그냥 둡니다. 야, 이거 너무 충격이네요. 더럽네요. 네, 이 남성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놓고 카메라를 향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지까지 축혀 올리면서 본인 행동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지나가는 초밥에 와사비를 잔뜩 얹는 와사비 테러 논란도 됐었고요. 예. 접시가 아니라 지나가는 초밥만 쏙 빼먹는 얌체 손님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먹던 초밥을 히덕거리며 다시 레인 위로 올리기도 합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 행동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요즘 일본 청소년들 사이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그대로 다 노출시켜서 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일본에서 가장 큰 회전 초밥 체인점이었는데 어제 뭐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네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좋네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단 한 개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